기계들이 사람들보다 활기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시리도 항상 같죠. 그리고 정신부분 분석도 안 먹힙니다. 여기는 사이보그는 아빠가 없어요. 네, 아빠고 나발이고 엄마는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장단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입니다. 지난 언박싱 영상 올라간 것도 조금 늦어졌는데 늦어진 김에 겸사겸사 조금 쉬었다가 돌아온 장단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입니다. 오늘도 세계 끝에 버섯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 끝에 버섯과 함께 읽는 책들을 제가 2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책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중간 보고도 드릴 겸 다른 책, 세계 끝에 버섯 말고 다른 책 읽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읽지는 못했고요.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읽은 만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책은 2권인데요. 한 권은 향모를 따르며 라는 책, 그리고 헤러웨이 선언문, 이렇게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권 다 아직 완독을 한 건 아니고 지금 한창 읽고 있는 중입니다. 향모를 따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좀 거의 나오자마자 샀던 책인 것 같은데 이게 한 총 5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한 300페이지 정도 지금 읽었고 이 책은 향모 심기, 향모 돌보기, 향모 뽑기, 향모 닦기, 향모 태우기 라는 챕터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향모 닦기 부분 전까지 현재 읽었습니다. 그래서 향모 심기, 향모 돌보기, 향모 뽑기 이 부분을 읽은 거죠. 네, 그렇게 읽고 있고요. 이 책 헤러웨이 선언문 같은 경우는 사이보그 선언, 그리고 반려종 선언, 그리고 반려자들과의 대화라는 그런 챕터들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읽긴 했는데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함께 읽을 책들을 소개하면서 로빈 월 키머러의 향모를 따르며인데 여기 나와 있죠. 로빈 월 키머러라고 나와 있거든요. 향모를 따르며인데 되게 줄기차게 로빈 윌 키머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제가 사실 한국어 거의 그냥 영어가 있어도 잘 안 봐요. 그래서 한국말만 보는데 이게 한국어밖에 안 보는 삶을 살다 보니 이름이 로빈 월키머러라고 이렇게 버젓이 써 있는데도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로빈 윌키머러라고 보인다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네요. 네, 죄송하고요. 예, 다시 정확히 로빈 월키머러라는 거 네, 밝혀드리고요. 네. 향모를 따르며입니다. 먼저 이 책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로빈 월 키머러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포터토미족 출신으로 자신을 키운 것은 딸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대학 시스템 안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뉴욕 주립대를 나왔는데 이 본인이 졸업한 뉴욕 주립대에서 이제 현재는 환경생물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연에 대한 생각, 자연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너무 착취하지 않으려는 그런 철학과 분위기 안에서 자란 이분 로빈 월 키머러가 자신의 공동체도 인디언들의 공동체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동체가 미국에 편입이 되고 자신들의 지식도 미국적 사고, 미국적 지식에 의해 폄하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다시 그 예전에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과 공명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 속에서 얻게 된 토박이 지식을 현대의 식물학 그리고 생물학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세워가는지 그 과정을 좀 쫓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의 초반에 딸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릴 적 학교에 다녀와서 하나씩 따먹곤 했던 야생 딸기 이야기인데요. 딸기를 통해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읽어보면요. 어릴 적 들판은 우리에게 딸기, 나무 딸기, 검은 딸기, 가을의 피칸,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받은 들꽃 꽃다발을 아낌없이 베풀었으며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의 산책길이 되어주었다. 들판은 우리의 놀이터, 은신처, 야생보호구역, 생태학 교실, 돌벽에 세운 깡통 맞히는 법을 배운 장소였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당시에 나는 세상을 선물 경제로 경험했다. 재화와 용역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게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46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물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세계 끝의 버섯에서도 버섯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거든요. 다음 세계 끝의 버섯 에피소드에서 이 선물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이전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그냥 주고받는 것들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죠. 네. 산에 가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물도 어디에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이나 냇가에서 퍼마실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10대 후반부터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광풍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별로 없긴 한데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때가 간간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는 물을 사 먹는다고 사실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보신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에서 밥 먹기 전에 서로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느라 주인공들이 계속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풍경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고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가서 자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빈 월 키머러는 이런 딸기가 자기를 키웠다. 자신들은 딸기가 키운 아이들이다 라고 설명할 만큼 지나가다가 딸기 따먹고 내일 또 와서 또 조금 더 큰 다른 딸기를 따먹고 뭐 이런 문화적 토대에서 자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받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자연은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이 뭘 받을 필요는 없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은 받은 만큼 자연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항상 자연으로부터 무언가 취할 때 무언가를 바치는 작은 의뢰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에디론덱 산맥에서 카누 야영을 하곤 했다고 해요. 예. 아침마다 아버지가 땅에 이제 커피를 자기들이 먹기 전에 혹은 먹으면서 내린 커피를 땅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타하와스 신들께 바칩니다. 라며 작은 감사의 의뢰를 한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해요. 올 때보다 갈 때 더 좋은 곳이 되게 하렴. 이렇게요. 보통 사람들이 있다가 가면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를 설치하고 밥도 해먹느라 그곳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좋은 곳이 되게 해라. 이것이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곳 자체 그 자연을 생각하라. 이런 말일 겁니다. 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이들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뢰를 바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데 자연에는 이미 다 있으니까요. 이런 의뢰를 통해서 대지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는 식물학을 전공하려고 처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키머러의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분이 식물학을 전공하려고 한 이유는 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식물을 선택한 이유는 참취와 미역취가 함께 있을 때 왜 그리도 아름답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였다고 합니다. 참취, 미역취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색깔이 되게 노란색과 자주색이 잘 어울리는 함께 자라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둘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라고 이제 대학 면접에서 지도교수에게 한 건데, 그래서 돌아온 이야기는, 월량,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군요. 그건 결코 식물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교수님이. 교수님 생각엔 그건 식물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건 과학도 아니야. 라고 이분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겠다며 자네가 식물학이 뭔지 배울 수 있게 일반 식물학 수업에 등록시켜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학을 허가해 주는 거죠. 입학을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로,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연구하고 싶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이제, 입학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한번 당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대학에서의 지식과 그녀의 토박이 지식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 특히 소수의 이야기를 만들 때 늘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분도 원래 지식의 카테고리 안은 없던 것, 서구에서 무시당하는 토박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분투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내가 도착한 곳은 처음 출발한 곳, 아름다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것은 과학이 묻지 않는 물음이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과학은 너무 편협해서 그런 식의 물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교수가 더 훌륭한 학자였다면 내 질문을 묵살하지 않고 칭찬했을 것이다. 그는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눈에 있을 뿐이며 과학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하므로 정의에 따라 아름다움은 유효한 과학적 질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가 들었어야 할 대답은 내 질문이 과학의 범위보다 크다는 말이었다. 라고 이제 뒤돌아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세상은 과학의 눈으로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면 전통 지식의 잔상이 보인다. 어쩌면 과학과 전통 지식은 서로에게 자주색과 노란색일까? 참취와 미역취일까? 세상을 더 온전히 보려면 두 지식을 다 활용해야 한다. 라고 77페이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적 기반을 가진 그녀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식 과학 지식 안에서 토박이 지식을 원래 과학 지식에 어떻게 편입시키는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의 지식으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이 향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보면요. 이분이 딸들과 함께 살던 집 뒤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호수는 너무 오래 방치돼서 온통 녹색의 덤불과 물풀 녹조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헤엄치거나 뭐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거를 좀 사람이 헤엄칠 수 있는 호수로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딸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호수를 다시 헤엄칠 수 있는 호수로 만들려고 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호수는 여기에 살러온 오리나 거위들도 녹조에 갇혀서 저 오리들이 녹조 위를 걸어 다니고 그런 풍경을 연출할 만큼 방치되어 있었던 연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연못을, 그런 호수를 복원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연못의 녹조들을 그냥 말 그대로 퍼내면서 가진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책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 갖가지 방법을 쓰면서 이 호수를 자신들의 아이들이 헤엄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던 동시에 왜 앞에 이분 소개가 엄마라고도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던 동시에 또 다른 사유를 또 안겨주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에게요. 또 다른 사유를 안겨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이 그 호수에 적응해서 이미 살고 있던 올챙이들과 아메리칸 솔새 같은 그곳을 터전으로 하고 살던 다른 생물들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었던 거죠. 읽어보면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라도 서식처 복원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선한 것의 결정권자를 자처하지만 선함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편협한 이익, 우리가 원하는 것에 휘둘리기 쉽다. 세상에 풀려난 억센 파괴의 힘은 아메리칸 솔새의 새끼와 우리 아이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온다. 인간 거주지를 개선한다는 갸륵한 진보의 맹공은 내가 아메리카 솔새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나의 보금자리를 위협한다. 좋은 엄마는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 마주치는 순간을 통해 또 새로운 사유들을 거치죠. 그녀는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갑니다. 자신 역시도 선하지 않고, 사람이죠. 사람도 선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선의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되살려 줍니다. 사실 이 책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아름다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다 하나같이 주옥 같고 또 꼭 기억하고 싶은 구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300페이지 정도 있고, 이 부분에서 좀, 세계 끝에 버섯을 읽을 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선물경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거는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받침의 문화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좀 되살리는 다시 상기하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입니다. 여기에는 연못도 사람들이 계속 돌보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향모가 등장을 또 하는데요. 질문의 시작은 왜 향모들이 서식지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왜 어떤 곳에서는 더 많은 향모가 수확되는가에 대한 물음과 그것을 연구하는 이야기로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은 식물을 사람들이 건들면 그 식물들이 상하고 자연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적인 지식에서도 그랬는데요. 이거는 세계 끝의 버섯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살림을 뭔가 건들면 안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나오잖아요. 식물 수확이 개체군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 지식을 식물을 수확하는 것, 뭐 나무를 자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개체군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모두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지식을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 향모를 수확하는 것이 생장을 자극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요. 결론 부분을 좀 읽을게요. 하지만 놀랍게도 피해를 입은 장소는 예상과 달리 수확을 한 곳이 아니라 수확을 안 한 곳이었다. 뜯기거나 어떤 식으로도 상하지 않은 향모는 말라서 줄기가 죽어버렸지만 수확한 장소에서는 무성하게 자랐다. 줄기의 절반을 해마다 수확했는데도 금세 다시 자라서 수확된 것들을 대체했다. 사실 수확 전보다 싹이 많아졌다. 향모 수확은 실제로 생장을 자극하는 듯 했다. 라는 구절이 240페이지에 나옵니다. 세계 끝의 버섯에서도 인간에 의해 교란이 된 곳에서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세계 끝의 버섯에서의 이야기와 겹쳐서 볼 수도 있겠고, 이 책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러웨이 선언문의 세 파트 중에서 일단은 사이보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다시피 많이 어렵네요. 네, 제가 적어도 3번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읽었는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다 지금 필사를 하고 있고요. 네, 필사한 것 좀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막 페이지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나 좀 참고할 걸 좀 적어서 이렇게 하다가 노트 몇 권을 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매우 조금 필사를 했고요. 어쨌든 필사를 하면서 지금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사를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아예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진 않고요. 네,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사이보그 선언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이 대안적인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네, 과거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의 발달이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이나 서구의 비판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푸코의 생명정치 같은 개념도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다 비판하면서 네, 제가 조금 과하게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제 어쨌든 해러웨이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라는 건 너무도 유명하죠. 예.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적인 전망을 세우는 그런 해러웨이의 야심이 담긴 그런 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야심이 정말 통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읽어도 정말 뭐 기술은 변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이란 말도 사실 좀 오래된 말이긴 한데 정말 동시대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영향도 많이 받고 많은 이론가들도 해러웨이의 영향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도 세계 끝의 버섯을 비롯해서 인류학자들의 책 몇 권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해러웨이의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이 책에서는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기계, 현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 발전하고 있는 기계, 기술,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 이외의 존재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와 함께 과연 갈 수 있는 것인지, 요즘 뭐 AI의 위험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기계 발전이 좋지만 않다 뭐 이런 그런 사유도 많은데 아니면 그런 인간과 사이보그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 경계는 왜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경계가 좀 넓어진다는 느낌을 좀 실시간으로 받기도 했어요. 예.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내 인식이 확장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는 다르다 이런 전제가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이 되고 윤리적으로도 그게 맞다. 인간과 기계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계를 허물면서도 그게 인간은 기계에게 졌어. 함락됐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또 다른 정치적 구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이보그, 기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특히 페미니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유하느냐에 따라서 페미니즘에서 제일 문제인 것은 사실 젠더 문제인데 이 경계를 굉장히 흐트러뜨리는 존재로서의 사이보그 정치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보그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요. 이 사이보그는 섹슈얼리티 역사에서 출현한 적 없는 친밀성과 권력으로 잉태된 유기체와 기계, 이 두 코드화된 장치의 결합물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친밀성을 통해서 유기체라고 하는 생물이 창조가 되죠. 섹스라고 하는 것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고 그걸 통해서 또 생물, 아이가 생기고 뭐 그렇죠. 근데 섹스를 통해 아이를 낳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기계는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줄기차게 이 책 사이보그 선언에서 기계는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기계와 소형화된 기계는 권력이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의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친밀성으로부터 나온 유기체와 권력으로부터 나온 기계,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코드화된 장치의 결합이 바로 사이보그라는 건데요. 참 재밌는 게 사이보그는 유기체적 생식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유기체처럼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AI 로봇을 또 생각을 해보면 엄연한 그런 유기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게 전부가 유기체는 아니지만 생식으로부터 분리된 유기체로서 사이보그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권력이 총화된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AI에는 지금도 많은 권력이 투영이 되고 있죠. AI 기술이나 뭐 지금의 현재의 기술에선 말이죠. 네. 그런 특성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보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생식 방법이 양치식물이나 무척추 동물을 생각나게 한다고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양치식물은 포자를 통해서 생식을 한다고 하고 무척추 동물들은 무성생식을 하는 종이 많다고 하죠. 최근 환경이 변화하면서 동물들도 무성생식을 하도록 진화하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식 과정, 남성, 여성, 그리고 수컷, 암컷 이런 구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제로 환경이 변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화된 세상이 오는 거죠, 실제로. 네.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사이보그도 그런 식으로 양치식물이나 무척추 동물처럼 번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이보그는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치식물처럼 포자 혹은 무척추동물의 무성생식과 같이 사이보그의 복제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보그의 존재는 그동안 없던 것이 출현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체화하고 정치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헤러웨이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 비판이나 푸코의 생명정치 비판, 그리고 마르쿠제 같은 비판 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다양한 비판을 하시는데 핵심은 정치적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다른 비판하신 분들의 책이나 텍스트 읽어보신 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희마리가 없다고 하는데 희마리가 없습니다. 네, 희마리가 없다는 말 아실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뭔가 창백한 느낌, 그리고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뭐 이런 느낌인데, 비판이나 분석은 사실 훌륭하시죠. 다들 훌륭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까지 이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네, 저는 좀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해러웨이가 다른 철학들을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푸코의 생명정치는 제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성의 역사, 감시와 처벌 정도로 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비판하고 싶은지 알 것 같다. 푸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쿠제를 비롯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파 분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나올 때마다 재밌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까네? 막 이러면서 막 대신 욕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대리 만족을 좀 느끼면서 읽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욕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를 되게 정확하게 세우고 있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힘든 책입니다만 그래도 네, 필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쓰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천천히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원래의 생명정치의 주체와도 완전히 다른 존재이면서, 그리고 정신부 분석도 안 먹힙니다. 여기는 사이보그에게는. 사이보그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고 나발이고 엄마는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모릅니다.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젠더적 억압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적 기제들, 우리가 억압 기제라고 알고 있던 기존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사이보그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는 어떤 면에서 서구적 의미의 기원설화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기독교적인 존재로서 서구적 주체의 의미에서도 비껴나 있는 존재가 바로 사이보그인 거죠. 이런 해석이 참 재밌더라고요. 완전 그냥 기계를 기계로서 단순하게 인간의 피조물 이렇게 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나인지, 기계들이 사람들보다 활기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시리도 항상 박죠. 활기차고 똑똑하고 상냥하죠. 시리만 봐도. 사람은 힘이 없고 지쳐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요. 제 몸에도 기계적인 것들이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는 뇌를 스마트폰에 아웃소싱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하는데,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스마트폰에 있죠. 이런 식으로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기계적인 것들도 있고, 실제로 기계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죠. 의료적인 필요로 인해서 이런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떤 게 기계이고 어떤 게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보그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읽어내고, 기술에 대해서도 정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충격적이라고 느낄 만큼 되게 굉장히 새로운 사유로구나, 굉장한 사유로구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은 사이보그 선언까지 읽었고, 아직 반려종 선언은 읽고 있는 중인데, 이걸 또 읽으면 또 얼마나 엄청난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올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읽어보고, 또 필사를 꼭 해야겠다. 이 해러웨이는 필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이 해러웨이 선언문 세미나를 한번 가서 책을 열심히까지 읽진 않았는데 세미나도 같이 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그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몇 번 읽고 이런 생물학 관련한 책도 읽고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다. 조금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좀 새로운 정치적인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는 책을 좀 더 많이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해로웨이 선언문은 왜 세계 끝에 버섯과 함께 읽으면 좋은가? 뭐 장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사이보그 선언보다는 그 뒤에 나올 반려종 선언이 조금 더 관련이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걸 또 읽으면서 세계 끝에 버섯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이전에는 사람이 주는 것, 사람만이 주체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사이보그 선언에서도 그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듯이 반려종 선언도 제가 아주 조금 봤을 때는 인간 고유의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인간의 반려로서 다른 종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는 이제 헤로웨이의 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이들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제가 초반에 다뤘던 그런 세계 끝의 버섯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다종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간 혼자만의 서사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생물종, 다종의 서사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사실 인간에 의해서 쓰인 것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읽어내려는 노력들이 향모를 따으며 애도 있고 헤러웨이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근래의 이론들이 생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읽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끝의 버섯 때문만은 아니고 이 각각이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책들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책들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세계 끝의 버섯 덕분에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의 독서 여정이 가고 있는데요. 되게 이것도 흥미롭고 또 이 텍스트 하나하나를 또 잘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책들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요, 다시 세계 끝의 버섯으로 돌아가서 또 버섯과 함께 탐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경유해서 또 버섯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또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진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